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이었는데 금방 가을이 되었습니다. 절기로 치면 추분도 지나고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네요. 이제 또 조금만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 말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저는 가을을 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계절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가을은 저에게 정말 아픈 계절이에요. 오늘 제가 왜 가을을 힘들어하게 되었는지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노트북을 열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건 저희가 살던 반지하방에 물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때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여름 끝 무렵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학교에 다녀오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책이며 인형이며 모두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고 물에 잠긴 집안을 보며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았네요. 저를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데리고 가서 진정시켜 주었어요. 제 친구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은 건널목만 건너면 있는 아파트였는데 어떻게 같은 동네인데도 그렇게 가정 형편이 다를 수가 있을까 어린 나이에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친구 어머니가 핫초콜릿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괜찮니?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근방에 물에 잠겼나 보다. 너희 엄마 아빠 언제 오시니? 이따 8시 넘어서 오실 거예요. 그래? 그 공장 다니시지? 고생이 많네. 애가 하나라서 다행이지. 가난한 집은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게 나아.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말을 돌리기 위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아줌마, 근데 주인은 어디 갔어요? 주인은 영어학원 갔지. 너는 학원도 못 다니지? 안 됐다. 주인은 피아노에 영어에 미술에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핫초콜릿 맛있니? 그거 주희 아빠가 출장 가서 사온 건데 내가 너 불쌍해서 특별히 내어준 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집이 물에 잠겨서 벌벌 떨고 있는 애한테 공치사까지 하던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저는 그 집안에 있는 게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달디단 음료도 쓰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일주일가량 저는 복지센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주희와 주희 엄마는 본인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소연아, 우리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하긴 내가 학원 다니느라 너랑 놀 시간이 없긴 하니까. 응, 신경 써줘서 고마워. 저희 부모님은 일도 나가지 못하시고 비에 잠겼던 집안의 집기들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습기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집에는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생전 처음 보는 큰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복구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괴로운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 이런 곳에서 살지 않을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도 아빠도 주인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게 할 거야. 저는 주희처럼 사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뭘지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재주가 있고 친구들 머리를 만지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미용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3부터는 실습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집의 가난에 대한 알 수 없는 원망에 휩싸였어요. 아버지는 다시 깨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연명치료를 하느라 정말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 그냥 보내주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너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니? 결국에는 물난리가 났던 그 작은 집도 내놓고 보증금으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달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공장에서 나온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과 제가 받은 대출금으로 저와 엄마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국비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미용사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쉬는 날이면 도서관에 가서 돈과 경제에 관련된 책을 쌓아두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용사로 일을 하면서 적금도 붓고 주식도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신도시에 새로 지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연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 우리 집 맞아? 맞지. 엄마, 이제 일하지 마. 내가 혼자서 벌어도 되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지. 아무튼 내가 딸 하나 잘 둬서 호강하네. 고마워. 그때가 제 나이 26이었으니 정말 일은 성공이었고 꿈에서나 꿈꾸던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미용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무리를 하더라도 저는 서울에 집을 샀어요. 다른 데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와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집을 사는 데에만 돈을 썼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입지가 좋았어요. 저는 제 미용실을 차려서 나가고 싶었지만 관리하는 데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미용실 원장님이 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손님으로 온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주희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친구를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땡땡 초등학교 나온 김소연? 나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그 김소연 맞지? 나야, 나 최주희. 어? 주희? 주희라고? 내가 얼굴이 좀 많이 변했지? 너무 반갑다. 너 미용사 됐구나. 여기 미용실 비싸고 잘하기로 유명한데 대박이다. 잘 지냈지? 신기하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오늘 머리 뭐 할 거야? 좀 다듬고 웨이브 파마 좀 하려고. 기분 전환. 나 승무원 됐어. 처음에 못 알아본 이유가 그 친구가 성형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먹코의 사각형 얼굴이었는데 코도 턱도 얄쌍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는 3시간 내내 그 친구와 수다 아닌 수다를 떨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그 친구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 다다음 달에 결혼해. 엄마가 소개해준 의사랑 결혼하는데 나보다 10살이나 많아. 그래? 축하해. 결혼식 올래? 너 남자친구 있어? 내가 너 남자 소개해줄까? 남자? 그래. 사실 우리 항공사에 잘생기고 능력 좋은 엔지니어 분이 있거든? 승무원들 사이에서 그 사람 누가 채가나 서로 경쟁하고 난리야. 내가 너 소개해줄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랑? 아니야. 부담스러워서. 괜찮아.
부담스럽긴. 말 나온 김에 오늘 만날래? 너 일 끝나고 시간 돼? 내가 연락할게. 나랑 동갑이라서 친하거든.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하긴 너무 갑작스럽지?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만나자. 너 연락처 좀 줘봐. 얼떨결에 저는 소개팅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주희 엄마가 그러지 않는 척 하면서 은근하게 저희 집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그 태도와 말투가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라면 주희 결혼에 적잖이 참견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사위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라면 만족을 했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네요. 아무튼 초등학교 동창인 주희가 다녀간 얼마 후에 저는 정말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가 소개팅을 간다고 하니 반가워했어요. 워낙에 연애나 남자에 관심이 없던 저였으니 잘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갔는데 주희와 함께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주희가 깜짝 놀라며 손짓했습니다. 서연아, 여기야. 너도 같이 왔네? 내가 여기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너 잘 봐달라고 부탁하려고 나왔어. 처음부터 둘이서만 만나면 어색하잖아. 그래, 잘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희는 그 자리를 한동안 떠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직접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항공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잘생겼지. 이름은 신윤호야. 나랑은 정말 친구처럼 친한 사이야. 주희가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고 듣던 대로 연예인이나 모델로 착각할 만큼 외모가 출중했던 그 사람은 주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희가 좀 눈치가 없네. 이제 슬쩍 자리를 피해줄 타이밍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주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일어나서 가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둘이 잘해봐. 너무 잘 어울리네. 갈게. 나는 우리 예비 신랑이랑 오늘 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거든. 주희가 가는 모습을 그 사람이 끝까지 지켜봤어요. 저는 당시에는 설마 둘이 이상한 사이일 거라는 상상을 추호도 하지 못했네요. 주희가 애가 참 밝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정말 10여 년 만에 우연히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만난 거거든요. 밝기는 하네요. 헤어 디자이너시구나. 멋있으세요. 제가 또 헤어스타일 꾸미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저희 미용실 오세요. 그래도 돼요? 저 사실 소연 씨 마음에 들어요. 뭐 좋아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 사람이 대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 좋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가뜩이나 그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직업 확실한 사람이니 솔직히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진취적이고 호탕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당시에 소개팅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저희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네요. 연락도 자주 하고 항상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을 써주는 자상한 그 사람에게 저도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6개월 후에 주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를 연결해준 주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주희가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아줬어요. 왔어? 어머, 둘이 같이 왔네? 잘 사귀고 있어? 주희의 말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야. 그 말에 주희가 갑자기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줘야겠다. 너희 알지? 내가 너희 소개시켜줬는데 잘 됐으니까. 그 말에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주희 옷 살 때 같이 가서 사줄게. 당연히 사줘야지. 평생 배필을 만나게 해줬는데.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네요. 주희보다 10살 많다는 의사 남편은 외모만 보면 거의 삼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역시나 오랜만에 본 주희 엄마는 의사 사위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니 왠지 저도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남자친구가 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소연아, 이따가 나랑 백화점 가서 반지 맞추자.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남자친구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도 결혼하자.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 말에 주책 없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이후에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창 주인은 저희 결혼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희와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을 소개받고 제 삶에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기에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소연아, 너희 결혼한다며? 기집애, 소개받길 잘했지? 축하해. 그래, 넌 신혼여행 다녀온 거야? 응, 다녀왔지. 나 이제 전업주부 됐잖니. 그나저나 너희 나한테 비싼 옷 해줘야 된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윤호 걔가 얼굴만 잘생겼지 영 쑥맥이었는데 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너도 좋지? 응? 그럼 좋지. 소개를 해준 장본인이니 그렇게 저희 결혼식에 관심이 많은 거구나. 그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업주부가 된 이후로 시간이 많이 남는 건지 그때부터 저희가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주인은 정말 여러 면에서 참견을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도 따라와서 예비 신랑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제가 입고 나오는 드레스를 보며 둘이서 귓속말을 하며 웃기도 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웃어? 아니야. 야, 그거 예쁘다. 네가 얼굴이 좀 밋밋하니까 그렇게 화려한 게 어울려. 주희가 말했고 예비 신랑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소연아, 그게 딱이다.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너랑 제일 잘 어울려. 우리 소연이 너무 예쁘네. 그치? 예쁘다 소연아. 그걸로 해. 저는 그게 맞는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튼 주희가 결혼하고 나서 딱 1년 후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상견례도 하지 않고 결혼식에서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미국 마인드라서 그런지 제가 인사를 해도 별달리 궁금해 하시는 게 없이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하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와도 가벼운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은 남편이 해온 집에서 시작했어요. 혼자서 살던 집인데 둘이 신혼을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은 엄마 혼자 쓰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치고는 부부관계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는 주기를 맞춰서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임신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5개월 만에 임신 3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는데 남편은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나 임신 3주 차래. 드디어 우리도 아이가 생긴 거야. 나 너무 기뻐. 그래? 벌써 임신을 했어? 반응이 왜 그래? 우리 아이 생긴 거
당신은 싫어? 그게 아니라 나 사실은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미국. 지금 연봉보다 훨씬 많아. 3배 이상. 그래서 갈까 생각 중인데 네가 임신을 하면 내가 고민이 되니까. 뭐? 언제 가는데? 우리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가면 언제 오는데? 가면 기약 없지.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네가 와도 되고. 너도 와서 지내다가 가고 나도 자주 올게.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겠어? 아이 케어하려면 아빠도 필요한데.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넌 영어도 못하면서 와서 어떻게 지내려고. 우선 영어 공부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쉽게 말하냐? 당신은 나랑 떨어져서 살기를 기다렸던 사람 같네? 그럴 거면 편하게 혼자 살지. 결혼은 왜 했어?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 남편이 좋은 기회가 왔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넌 애가 왜 그러냐?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이 가졌다는데 축하는커녕. 됐다. 말을 말자. 그날 남편과 약간의 다툼이 있고 나서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편이 미국으로 혼자 떠난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결국에는 임신 5주 차에 저는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 앞에 모든 상황이 너무 서럽고 슬펐어요. 그래서 남편과도 친분이 있는 주희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주희는 결혼 생활이 좋은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더라고요. 소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나 유산했어. 유산? 너희 부부관계를 했어? 주희가 그렇게 물으며 화를 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부부인데 당연히 부부관계를 하지. 그런 질문이 어딨어. 그렇지. 근데 유산했어? 어떡하니? 윤호 미국 회사에 스카우트 됐다던데. 차라리 잘 됐지 뭐. 혼자 애 낳고 어떻게 살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윤호가 나한테 얘기해 주던데? 걔는 가고 싶어 하더라.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걔한테는 좋은 기회니까. 너희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구나. 자주 연락하나 보네? 그럼 나랑 완전 친한 사이인데. 너랑은 사실 초등학교 동창일 뿐이지만 윤호랑 나랑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네가 좀 이해해. 주희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떨떠름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희에게 물었어요. 넌 결혼 생활 어때? 오빠가 잘해줘? 나 살쪘지? 나 임신했어. 벌써 8개월 차야. 어머, 정말? 축하해. 나 좀 피곤해서 그런데 쉬러 갈게. 내가 또 연락할게. 주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럽더라고요. 저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퇴근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은 한 달간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 미국 출장 가. 회사 입사 전에 할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가 이렇게 다 갑작스럽게 진행돼? 회사가 가라면 가야지. 정말 미국 회사 들어갈 생각이야? 당신 정말 나 버리고 갈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나 피곤해. 들어가서 자야겠다. 너도 자. 남편은 결혼 전보다 눈에 띄게 사람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출장을 간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더니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하면 억지로 받아주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왜 연락이 없어? 나 일하느라 바빠. 거기 몇 시야?
쉬어, 끊을게. 아니, 여보.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 혼자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서로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결혼 이후에 남편은 저를 차갑게 대했고 왠지 모를 불안함과 외로움이 항상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출장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영 떠날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니 반갑더라고요. 보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안 되겠어. 당신이랑 떨어져서 못 지낼 것 같아. 우리 같이 가자. 아, 오자마자 피곤하게. 너 왜 그러냐?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 안 갈 수도 있어. 어머, 정말? 그럼 다행이고. 그래, 쉬어. 남편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에 주책 없이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긴 비행으로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짐을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가방에서 예상치도 못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를 보고 책장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노트 앞면에 산모수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산모수첩인가 했지만 그건 유산을 한 후에 바로 제가 정리를 해둬서 없었고 남편이 평소에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수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제 초등학교 동창 이름인 최주희였습니다. 걔가 임신을 했다는 건 통화를 해서 알고 있었고 걔의 산모수첩이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는 해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짐가방에 들어있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여보, 산모수첩이 왜 당신 가방에 들어있어? 그것도 주희 거가?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에 있는 산모수첩을 빼앗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왜 그렇게 당황해? 도대체 뭐야? 설마 그게 아니야. 아, 진짜. 저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남편의 짐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남편과 제 동창 주희가 다정하게 미국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 그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왜 주희랑 이러고 있어? 그러자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이 한숨을 내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주희 사랑해. 뭐라고? 주희 결혼 전에 그리고 너랑 소개받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야. 근데 주희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반대했어. 의사랑 결혼시키려고 안달이었지. 남편은 줄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홧김에 소개를 받은 저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주희 그녀는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사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그리고 나 항공사 엔지니어도 아니야. 사실 주희가 원정 출산을 한다고 해서 남편 몰래 둘이서 해외 나가서 살려고 했어.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살고. 그럼 나도 속이려고 미국에서 고액 연봉 받고 스카웃 됐다고 한 거야?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이 집도 사실 주희가 해준 거야. 사랑이라는 게 원래.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그리고 주희 그년 지 남편 놔두고 외도하고 있는 거라고. 사랑? 웃기고 있네. 너희 둘 한국에서 아주 낯짝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거야. 나 아는 변호사 있거든. 당장 전화할 거야. 잠자코 기다려. 저는 정말로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 사실을 이미 알았고요.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고 말했어요. 소연아, 이러지 마. 부탁해. 나는 괜찮은데 주희가 어떻게 되면 나 진짜 못 살아. 나한테는 주희뿐이라고. 소연아,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내가 얌전히 이혼해 줄게. 주희한테만 피해가지 않도록 해줘. 정말 너한테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미안해. 그렇게 울부짖던 남편을 보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에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지고 왔던 캐리어를 그대로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반 미치광이와 다름이 없었어요. 집에 있으니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갔는데 가을이라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이 짓눌려서 난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냄새가 제 뇌리에 지금도 박혀 있어서 저는 가을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고요. 아무튼 당시에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포기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집을 나간 남편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니 주희 그년과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부터 사귀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일단 다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주희 그년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거기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짐을 싸고 울면서 친정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과 증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희 그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나야. 네가 왜? 뭐야? 윤호가 지금 병원이야. 병원? 윤호 씨가 뭐 어떻게 됐는데? 윤호가 자살을 했어. 뭐? 죽었다는 말이야? 저는 주희가 말한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미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주희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야, 윤호 씨가 왜 죽어? 왜 자살을 해? 너랑 싸우고 괴롭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호텔로 와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 뭐? 그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윤호, 너랑 살겠다고 나랑 싸우고 나갔어. 근데 자살을 했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나 때문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저는 모든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자살을 한 걸로 돼서 병원에는 경찰도 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희 그년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야, 부검을 왜 해? 죽은 사람 또 죽일 거야? 너 진짜 독하다. 애가 왜 그러냐? 안 한다고 해. 장례 치러. 윤호 아내는 나야.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부검하자고 하면 해야 돼. 네가 뭔데 참견이야? 왜? 내 연남이 죽으니까 네 가족이랑 네 엄마가 다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배가 남산만큼 부른 임신한 주희 그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윤호한테도 좋아. 그런 주희 그년을 내려다보며 제가 말했어요. 그 뱃속의 애는 네 남편애 맞니? 죽은 윤호애 아니야? 너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의심만 가. 그만해. 결국 죽은 남편의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찰도 자살로 보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남편의 죽기 전 행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죽은 남편의 뱃속에서 다량의 독극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약물이 병원에서 쓰이는 약물이었기 때문에 주희 남편의 병원 CCTV까지 뒤져서 주희 그년이 그 약물을 빼돌린 걸 확인했어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하던 사이에 주희 그녀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휴대폰을 포렌식 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주희 그년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한데 그 최주희 씨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건 맞습니다. 그 영장 발부했고 구치소 수감돼서 조사받을 거예요. 아이를 낳고 몸을 풀던 주희 그녀는 경찰에게 쇠고랑을 차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구치소에 면회를 갔더니 저를 보고 미쳐서 날뛰더라고요. 야, 김소연,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네가 죽였잖아. 윤호가 나랑 만나는 거 알고 네가 홧김에 죽인 거 아니야? 참나, 너는 지금 이 와중에도 그런 거짓말이 나오니? 하긴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까지 죽이겠지. 정말 소름 끼친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주희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애도 낳았고 남편이랑 조용히 잘 살고 싶어. 네가 법원에 청원 좀 해주면 안 돼?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제발. 하긴 그 인간 고아였더라. 내가 유일한 유족이더라고. 넌 그런 남자 잘도 꼬드겨서 네 입안에 사탕처럼 굴리고 살았구나. 사이코패스는 이 사회에 나오면 안 돼. 너 그냥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콩밥 먹고 괴롭게 살아. 주희야, 우리 애는 어떡하고? 그 애? 죽은 윤호 애던데? 네 남편이 벌써 친자 검사했어. 너랑은 이혼 소송한다더라. 너 그냥 끝이야. 이 말 해주려고 왔어. 재판장에서 보자.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니까. 자기 친정 엄마의 강요와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내연남은 자기 주변에 두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주희 그년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내연남 때문에 자기 인생이 틀어질 것 같으니 아예 자살로 위장을 해서 죽여버린 사이코패스는 이 세상에 나와서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때 부검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주희 그녀는 죽은 내연남의 아이를 의사 남편의 아이로 위장해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희의 의사 남편도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주희 그년의 아이는 주희 엄마가 맡아서 키우다가 결국 입양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재판은 여러 번 진행되었어요. 아무래도 중대한 범죄였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주희 그녀는 변명만 해댔지 죽은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재판장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죽은 김윤호, 그 인간이 저를 먼저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정당방위였다고요. 항상 만나면 제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저 정말 괴로웠어요.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네요. 참 솔직하십니다. 재판장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희가 그렇게 말했고 재판장에 있던 주희 엄마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곱게 자란 내 딸이 교도소가 웬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딸은 아무 죄가 없어. 의사 남편 만나게 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하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서 그 아줌마는 재판장에서 끌려나가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진절머리가 나서 축 처지더라고요. 주희 그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애의 엄마도 한몫 단단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한 결과 예상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주위 그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 번이나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봤자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저와 제 친정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저를 진정시키려 애쓰셨어요. 소연아, 다 끝났다. 아휴, 열심히 산 우리 딸 앞에 악마가 나타나서 소연이 네 잘못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엄마, 내가 멍청했던 게 너무 한심스러워. 소연아, 그러지 마. 엄마 속상해. 주위 그 미친 사이코년이 교도소에 갔지만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어요. 귀신 같은 주위 그년이 꿈속에서도 나타나서 저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생겨서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이 육체적으로도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건 저의 변호를 맡아준 제 변호사 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내와는 사별을 한 상태였어요. 소연씨, 힘내자. 이렇게 쓰러지면 억울하잖아. 내가 옆에서 소연씨 지켜줄게. 나 믿고 기운 내. 열심히 살았지만 최악의 인간을 동창이라고 만나서 제 인생이 한순간에 엉망이 됐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극복한다고 제 곁을 지켜주던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찾고 저는 시간이 나면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변호사 남친과 데이트도 하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미용실도 차리고 미용실이 잘 되어서 건물까지 사고 난 이후에 사귀던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건강하게 아이도 낳았어요. 그것도 둘이나요. 제 아들이 지금은 7살이고 딸은 5살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들 보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는 말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갔는데 제 아이들을 낳고 나니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벼락을 지나고 나니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한 삶이 펼쳐져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자기 딸과 주변 눈을 그렇게 신경 쓰고 살던 주희 엄마는 딸이 교도소에 간 이후에 결국 정신을 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도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인 줄 모르시겠죠? 저는 아줌마 딸이 그렇게 악마가 된 데에는 아줌마의 역할이 8할 이상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되신 건 유감이지만 어쩌겠어요. 아줌마가 뿌린 씨 거두셔야죠. 나중에 지옥 가서 따님 만나서 미안했다고 사과하세요. 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후련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한이 다 쓸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지독한 풍파의 한가운데 있다면 감히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